허준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픈 사람을 보아야 했던 의사였습니다. 병은 말을 듣지 않았고 사람은 늘 늦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파도 바로 고칠 수 없고 참는 것이 먼저였던 시대, 그 시대를 끝까지 떠나지 못한 사람이 허준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병과 죽음이 일상의 일부였던 시대였습니다. 병을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작은 발열도 3일, 일주일, 때로는 몇 달 동안 몸을 옭아매던 질병의 시대였습니다. 현재의 우리와는 다르게 의학 기술은 매우 미약했고 전문이나 병원이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병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병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백성의 눈으로 질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허준입니다. 허준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고 평범함 속에서 깊은 공감과 현실을 직시하는 의학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하루하루의 감기, 두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와 일, 가족과 생계를 병마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부모 세대의 기억과도 닮아 있습니다.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 문제였고 약 하나를 구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허준은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을 위한 의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허준은 1537년에 태어났습니다. 양반 집안이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엄격하게 구분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이 병에 걸렸다고 표현할 때 그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족적 문제였습니다. 허준의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는 차별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젊은 시절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던 시절이 떠오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허준은 말이나 명령이 아닌 행동과 기술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의술을 배우는 과정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직업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절 의술은 현대처럼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승 밑에서 수십 년간 기술을 보고 듣고 몸으로 배우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허준은
병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며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병은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불편함 정도로 끝날까요? 왜 어떤 약은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은 도움을 주지 못할까요? 허준은 이 질문을 살아가며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를 단순한 약초 지식자가 아니라 질병과 인간을 흥미롭게 연결하는 근본적 통찰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약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근본적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젊은 시절 가족의 병을 보며 무력함을 느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력함과 허준이 마주했던 무력함은 동일했습니다. 그 무력함이 허준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술을 넘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허준을 조선 의학의 기록자로 만드는 첫 단추였습니다. 1592년 조선은 전쟁에 휘말립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이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칼과 총보다 무서운 것은 병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탁월한 기술도 귀한 약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였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까지 병은 전쟁보다 백성의 삶을 더 지속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허준은 전쟁터에서 말만 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도 도시의 큰 성문 앞에서도 그는 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그 모든 현실을 한 곳에 모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도 그냥 귀향한 농부도 병 앞에서는 동일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임진왜란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끝없이 짓누르는지, 그리고 허준이 그것을 어떻게 마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과 전쟁이라는 두 거대한 현실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키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질병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우리 삶을 뒤흔듭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허준은
그 본질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불타는 성과, 칼과 총, 피 흘리는 전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칼자국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였지만 병은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선 사회는 이미 병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기근이 잦았고 위생 개념은 부족했으며 깨끗한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모든 조건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마을은 해체되었으며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은 번졌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곪고 열병이 돌고 이질과 전염병이 병사들 사이를 휩쓸었습니다. 의사도 부족했고 약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체계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허준은 전쟁 이전부터 궁중의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임진왜란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궁궐 안의 병과 전쟁터의 병은 전혀 달랐습니다. 궁궐에서는 왕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지만 전쟁터에서는 한 사람을 살려도 다음 사람이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허준은 수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쓰러지고 오늘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허준이 처음으로 강하게 느낀 것은 의술의 한계였습니다.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보였습니다. 어떤 병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병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질병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양실조, 부상 후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이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허준은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쟁 속에서 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준은 전쟁 중에도 완벽한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치지 못한 병, 살리지 못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이 점은 기존 영상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허준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고치지 못한 이유를 계속해서 기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 그는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임진왜란이 길어질수록 허준의 생각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뛰어난 의사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의사가 없어도 약이 부족해도 병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동의보감은 아직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허준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꺾기도 합니다. 허준 역시 지쳤습니다. 밤새 환자를 돌보고 아침에 또 쓰러진 사람을 보며 그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순간, 그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허준은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직접 치료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전쟁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조선 의학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허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영웅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불타는 성과, 칼과 총, 피 흘리는 전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칼자국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였지만 병은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선 사회는 이미 병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기근이 잦았고 위생 개념은 부족했으며 깨끗한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모든 조건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마을은 해체되었으며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은 번졌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곪고 열병이 돌고 이질과 전염병이 병사들 사이를 휩쓸었습니다. 의사도 부족했고 약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체계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허준은
전쟁 이전부터 궁중의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임진왜란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궁궐 안의 병과 전쟁터의 병은 전혀 달랐습니다. 궁궐에서는 왕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지만 전쟁터에서는 한 사람을 살려도 다음 사람이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허준은 수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쓰러지고 오늘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허준이 처음으로 강하게 느낀 것은 의술의 한계였습니다.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보였습니다. 어떤 병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병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질병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양실조, 부상 후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이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허준은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쟁 속에서 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준은 전쟁 중에도 완벽한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치지 못한 병, 살리지 못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이 점은 기존 영상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허준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고치지 못한 이유를 계속해서 기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 그는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임진왜란이 길어질수록 허준의 생각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뛰어난 의사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의사가 없어도 약이 부족해도 병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동의보감은 아직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허준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꺾기도 합니다. 허준 역시 지쳤습니다. 밤새 환자를 돌보고 아침에 또 쓰러진 사람을 보며 그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순간, 그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허준은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직접 치료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전쟁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조선 의학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허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영웅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절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는 나라의 중심처럼 보였지만 안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질서는 흔들렸고 법은 남아 있었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칼에 맞아 쓰러진 사람보다 열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고 적군보다 굶주림과 전염병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병은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의보감이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위대한 의학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과 맥락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명령보다 현실의 압박이었습니다. 허준은 이미 전쟁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가 모든 곳에 갈 수는 없다. 이 깨달음은 궁궐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난길과 전쟁터, 무너진 마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의료 체계는 본래 왕실 중심이었습니다. 궁중에는 내의원이 있었고 의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백성을 위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은 의사를 부를 수 없었고 병이 나면 주변의 경험이나 어른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이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경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떤 병에 어떤 풀을 썼는지, 어디까지가 위험한 증상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준은 이 상황을 의학의 실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의 부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기존 영상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허준은 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상한 것은 새로운 의술이 아니라 정리된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펼쳐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전쟁이 끝나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왕 선조의 명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시작이라기보다 허가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허준의 머릿속에는 의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의보감이 처음부터 거창한 학술서로 기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최초 목적은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해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준은 기존 의학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학서를 참고하되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 역시 기존 영상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중국 의학서는 이론 중심이었고 문장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백성에게 그런 책은 있으나 만화 한 책이었습니다. 허준은 책을 쓰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 문장은 시골 마을의 노인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약재 이름이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병의 원인과 증상이 비교적 평이한 언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동의보감이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생활서에 가깝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대목은 특히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보다 동네 어른의 말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럴 땐 이 풀을 써라. 이 증상은 며칠 더 지켜봐라. 동의보감은 바로 그 경험을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준은 의사이면서 동시에 편집자, 정리자, 판단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선택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 등장합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쓰는 동안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널리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의 의학 기준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조선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의보감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의 계획도, 나라의 제도도,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의보감 역시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 계속되던 시기, 조선은
겉으로는 나라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조선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동의보감 편차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선순위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병을 기록하는 일보다 당장 군량을 조달하는 일이, 백성을 살리는 일보다 정권을 지키는 일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전쟁 때문에만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 뒤에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영상에서 짧게 지나가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조정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전쟁 책임을 두고 서로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밀려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능력보다 입장이 중요했고 성과보다 소속이 중요했습니다. 허준 역시 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지만 그 신임은 언제든 의심으로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준은 왕의 주치의였다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건강은 곧 정치였습니다. 왕이 아프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치적 부담, 왕권에 대한 위협, 백성들의 원망, 이 모든 것이 왕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측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기 허준은 동의보감을 계속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료는 흩어졌고 함께하던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국가적 지원도 사실상 끊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시켜서 쓴 책이니 국가가 끝까지 책임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동의보감은 중단된 채 긴 시간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허준 개인에게도 매우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흐름을 읽는 데 능숙하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입장이 흔들렸던 기억, 허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내려진 것은 유배였습니다. 이 사실 역시 많은 영상에서 짧게 처리되거나
억울한 사건 정도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유배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떼어놓는 조치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의관으로서의 지위도 조정에서의 발언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 개인이 되었고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립의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의보감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이것은 기존 영상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정에 있을 때 허준은 늘 방해받았습니다. 회의, 보고, 정치적 눈치.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과 기억뿐이었습니다. 허준은 그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병사, 피난길에서 만난 노인, 아이를 잃고 울던 어머니. 그는 그들의 병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상당 부분은 궁궐이 아니라 이 고립의 시간 속에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책은 권력의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권력의 바깥에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 점이 동의보감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책에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명령의 문장이 아니라 경험의 문장이 쌓여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두꺼운 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글자가 빽빽하고 한자가 가득하며 전문가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책.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 허준의 출발점은 정반대였습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누가 읽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학문은 양반을 위한 것이었고 지식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어려운 글은 그 자체로 장벽이었고 그 장벽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허준은 이 질서에서 조금 비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중심에 있지도 않았고 완전히 바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학자들의 언어를 들었고 마을에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어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언어는 정교했지만 현실과 멀었고 백성의 언어는 거칠었지만 삶에 가까웠습니다. 허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은 궁중의 언어를 버리고 백성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는 오늘날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학서들은 대부분 중국의 의서를 그대로 따르거나 아주 소수의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일반인이 읽는다는 발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주는 전쟁과 질병 속에서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늘 부족했고 병은 늘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병을 다루어야 할까요? 허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의보감이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약재 이름이 한자로만 적혀 있지 않고 한글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당시 한글은 아랫사람의 글로 취급받던 문자였습니다. 그 글자를 국가 공식 의서에 넣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랫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 선언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병의 치료보다 병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디까지가 위험한지, 언제 의사를 불러야 하는지, 이 설명들은 의사보다 환자와 가족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며칠을 지켜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건 그냥 넘길 병이 아니다. 이 판단이 곧 생존과 직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바로 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보다 병을 이해시키는 책. 허주는 자신이 쓴 글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 곳곳에 여러 견해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학서는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주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각 다르고 병은 같은 이름을 가져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점이 동의보감을 400년 넘게 살아남게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완성하면 그 뒤에는 박수와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이 완성되던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10년, 오랜 시간 멈췄던 기록은 마침내 하나의 형태를 갖춥니다. 수많은 병의 이름과 증상,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성공, 전쟁과 피난 속에서 쌓여온 경험들이 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 순간만 놓고 보면 허준은 마침내 큰 일을 이룬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의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환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 사회는 여전히 불안했고 정치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권력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을 차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보다 누구와 가까웠는지가 더 중요해졌고 공로보다 정치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허준은 바로 이 변화의 틈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그 신임은 새 시대에는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영상과 이야기들이 허준을 억울한 희생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허준은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를 올려 자신의 공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만든 책을 앞세워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한 일에 바쳤지만 정작 마지막에는 조용히 자리를 비워야 했던 경험. 누군가는 그것을 패배라고 부르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품이라고 부릅니다. 허준은 후자를 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것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은 바로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책은 허준이 떠난 뒤에도 조선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을 떠나 지방 관하로 의원을 거쳐 민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동의보감은 허준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더 많이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기존 영상에서 거의 강조되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치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책의 가치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 앞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고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 이 책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허준 개인에게 이 시기는 조용한 말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 기록은 그의 말년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허준은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기록이 앞서길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성 이후에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이기는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쉽게 잊히지만 사람의 삶에 직접 닿는 책은 오래 남습니다. 동의보감이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1610년 완성된 이후 동의보감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고 권력이 앞장서 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을 거쳤고 더 많은 집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의 공식 의료 체계보다 민간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가의 의료 제도는 여러 한계를 드러냅니다. 의관은 늘 부족했고 지방까지 고르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의지한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병을 고치는 방법보다 병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증상을 비교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했습니다. 즉,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쓰는 책이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던 기억. 그 책은 항상 새 것이 아니었고 군데군데 접혀 있고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의보감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책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써내려간 책.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한번 인쇄되고 끝난 책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내내 여러 차례 재간행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가 계속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책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선의 향약과 현장 중심의 분류 방식은 기존 의학서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존 영상에서는 대체로 짧게 언급되거나 생략됩니다. 사람들은 동의보감에서 완벽한 치료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까지가 위험한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병은 고쳐질 수도 있고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을 알고 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동의보감은 바로 그 판단을 돕는 책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동의보감은 오늘날의 예방의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몸을 살피고 생활을 조절하고 증상을 관찰하는 것. 이 관점은 400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허준은 이 책을 통해 의사를 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환자를 늘리려 했습니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지식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아래에서 위로 쌓여온 경험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시대가 바뀌어도 완전히 낡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사람의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생을 성과로 평가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하지만 허준의 삶을 차분히 따라오다 보면 그 기준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허준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자신의 업적을 앞세워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조용했고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그가 남긴 말이나 화려한 일화에서 찾으려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남긴 태도에서 답이 보입니다. 허준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낮은 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위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 누군가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해 손해를 본 적, 아픈 가족을 끝까지 돌보다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던 순간, 그때 누군가는 그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을 당신이게 만든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허준에게 동의보감은 영광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은 자신이 보았던 고통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를 다시 짚어야 합니다. 허준은 자신의 책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의보감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정리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정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이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허준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픈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은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허준은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준만 남겼습니다. 사람을 먼저 볼 것,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 기록할 수 있다면 기록으로 남길 것. 그래서 동의보감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태도의 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먼저 묻는 책. 아, 나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 영상은 허준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허준은 권력을 남기지 않았고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